자, 세 번째는 그 국제거래와 환율 단원이에요. 국제거래와 환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내용인데, 국제거래는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교역을 할 때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돈이 단위가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같은 돈으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국제거래할 때는 환율이 중요하다라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제거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국제거래는 왜 하는 것일까 돼 있죠. 그럼 국제거래가 뭔지 봅시다. 국제거래는 생산물이나 생산요소를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아닌 다른 나라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고 국제거래라고 불러요. 자, 국제거래의 반대말이 되는 거는 국내 거래가 되겠죠. 그럼 이제 국제거래가 국내 거래와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 좀 밑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다른 나라하고 거래하는 게 국제거래인데 왼쪽에 개념 설명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국제거래가 이루어지면 각국의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있는 것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제품을 더 가격이 저렴하게 쓸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좋은 상품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한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죠. 국내 시장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나라에도 뭘 판매할 수 있다? 그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 같은 삼성이나 현대나 LG 이런 회사들이 다른 나라에도 물건을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 거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점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다른 나라하고 교역을 하는 것이 이제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국제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거래는 왜 필요한가? 거래를 하는 두 나라가 있겠죠? 두 나라를 가정을 해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로 한번 해볼게요. 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서로 교역을 하는데 서로 이익이 돼야지 교역을 하겠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서로 거래를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면 둘 다 이익이 없다면 무역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거래를 하는 두 나라, 거래 당사국 간에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익이 있어야 하지, 이익이 한 나라라도 이익이 없다면 이 국제 거래를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럼 발생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국제 거래가 발생하는가? 첫 번째는 자연 환경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나라가 전 세계에서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기후나 지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더운 열대 기후 지역에서만 재배되는 물건이 있고 또 추운 곳에서만 만들어지는 물건이 있으니 이거 두 개를 교환하게 되면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덥고 습한 기후 지역은 다른 기후 지역보다 열대 과일을 생산하기에 유리하죠. 그러면 이 더운 지역은 열대 과일만 쫙 생산을 해서 다른 나라하고 교환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원과 생산 요소의 보유 상태가 다 다르죠. 자원이 많은 나라와 또 인구가 많은 나라는 주로 이 생산 요소하고 자원이 많죠. 근데 이게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특히 이게 자원의 편재성이라 부르는데 이 편재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자원이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특히 석유와 구리와 같은 자원은 특정 지역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석유를 사용하려면 석유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부터 물건을 사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가 없죠. 다음, 기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도 서로 무역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선진국은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은 반면 개발도상국은 기술보다는 자원이 많은 나라가 많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교환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객관식으로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국제 거래가 가지는 특징이 국내 거래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다가 세금을 더 추가로 내고 판매를 해야 됩니다. 자, 재화 서비스가 다른 나라로 팔 때 상대방 국가에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 그 상대방 국가에 내는 세금을 보고 중요하죠. 관세라고 부릅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 100원짜리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데 요거를 미국에다가 가서 팔고 싶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내가 100원에 팔고 싶은데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미국에 팔고 싶으면 세금을 좀 내야 된다. 세금이 20원이다. 그러면 나는 20원을 미국에 내고 내 물건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최종 미국에다가 팔 때 판매 금액은 관세가 붙어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 거죠? 120원에 판매를 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쨌든 120원에 팔아야 되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 나라 물건은 100원인데 한국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120원짜리 물건이 들어왔다? 그럼 자기 나라 물건만 사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자기 나라의 무역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세를 매겨서 자국의 물건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런데 이 관세를 없애면 그걸 보고 우리가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무슨 무역이라고 부른다. 자유무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각국이 서로 다른 법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노동, 자본, 기술, 이 생산 요소가 이동할 때 국내 거래에 비해서 자유도가 좀 떨어집니다. 노동력은 인구죠. 사람이 우리나라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미 사람이 대구에서 일하는 경우 큰 지장이 없죠. 그런데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할 때는 그 나라 법을 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좀 절차가 복잡하다 이 말입니다. 다음 세 번째,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환율이죠. 환율. 네, 환율. 환율의 기준이 되는 국제 통화는 미국 달러가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전 세계 화폐의 가치가 정해져요. 네. 자, 네 번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거래에 비해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국제 거래의 특징은 네 가지가 있으니 네 가지를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2번 세계화와 국제 거래의 양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세계화는 전 세계가 하나의 비슷한 생활 양식을 가지는 게 세계화예요. 그럼 이 세계화와 국제 거래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 왼쪽에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세계화는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그 다음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생활 양식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이 세계화로 인해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상호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게 바로 세계화입니다. 이 세계화 시대에서 국제 거래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세계화 국제 거래의 양상을 보도록 합시다. 자, 과거에는 주로 자원을 또는 상품을 주로 거래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되고 있다? 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자, 완성품을 판매하고 주고받고 하던 과거에서 이 돈과 자본, 노동력도 서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상품뿐만 아니라 창작물, 그 다음에 특허권, 그 다음에 기술의 거래까지도 증가하고 있다. 자, 국제거래의 장벽은 완화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국제거래의 장벽은 쉽게 생각하면 무역을 할 때 무역을 못하게 막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건 이제 쉽게 관세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관세가 너무 강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거래하기가 힘들겠죠. 자, 그런데 요즘은 이 관세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경제협력체가 구성이 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또는 협상 또 협정이 체결되면서 관세를 낮추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해보자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공업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60년대는 잘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자원 위주로 뭘 했죠? 수출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원 위주의 수출을 60년대 했는데 2015년이 되면서 우리는 기술 중심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 우리나라의 주요된 수출품이 반도체, 자동차, 배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수출품이 시대에 맞춰서 기술 수준에 따라서 뭐 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가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으로 가봅시다. 자, 두 번째는 환율이에요. 환율. 자, 환율은 두 나라의 화폐가 다르죠. 그래서 두 나라의 화폐를 교환을 해야 됩니다. 하나로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두 나라의 화폐가 교환될 때 어떤 비율로 교환이 되냐를 따지는 게 환율입니다. 자, 이 환율 변동은 우리나라의 외화, 미국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안에서 미국 달러가 많이 필요한 경우, 또 많이 공급되는 경우, 부족한 경우와 남아있는 경우, 어떻게 우리나라 돈과 미국 달러 중에 어떤 돈이 더 값어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환율의 표시 방법이라고 적혀 있죠. 환율은 어느 나라의 돈을 기준으로 하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외국 돈의 한 단위가 우리나라 돈 어떤 것과 교환되는가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국통화표시법이라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기 나라의 돈을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단위가 외국 돈 몇 단위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외국통화표시법이라 부릅니다.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을 기준으로 볼 때는 미국 돈을 기준으로 볼 때는 1달러, 미국 기준 1달러가 1,1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나라 돈 1,100원을 줘야 미국 달러 1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자국통화표시법이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돈을 기준으로 1원으로 했을 때 미국 달러는 1100분의 1달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외국통화표시법입니다. 통상 우리나라는 요거 자국통화표시법을 써요. 그래서 1달러는 얼마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미국 돈, 달러가 많이 막 사람들이 원한다, 사용을 많이 한다. 그러면 미국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 반대로 우리나라에 미국 달러가 많이 공급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미국 달러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환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율이 결정될 때 수요 증가 요인과 공급 증가 요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단원, 4-2단원, 3단원에서 배웠던 수요 공급 법칙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외화의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는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였죠. 그럼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미국 돈 또는 외국 돈을 많이 원하는 거예요. 사용하기 원하는 거. 자, 그럼 어떤 일이 있는가 봅시다. 재화나 서비스의 수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물건을 수입할 때 미국 돈을 지불하겠죠. 외화를 뭐 하는 거죠?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사용. 외화를 많이 사용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겠죠. 외화를 적게 사용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해외여행이 증가된다.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로 가서 돈을 사용하죠. 그래서 외화를 사용하는 겁니다. 해외에다가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나라 돈을 외국 돈으로 바꿔가지고 써야 되죠. 해외에다가. 결국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수요 증가는. 자, 외채 상환. 외채는 빚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외국에 빚을 졌다.
그러면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은 달러로 갚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 환율이 상승합니다. 자,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외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걸 말해요. 외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자, 미국 달러가 더 중요해진다는 거야. 미국 달러의 값어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미국 달러 1달러를 구매하기 위해서 원래는 1달러가 1,100원이었다고 해봤을 때 환율이 상승하면 1달러는 1,100원보다 많은 1,200원이 되는 겁니다. 1,100원을 주고 1달러를 바꿀 수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 외화의 수요 증가 때문에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줘야 외국 돈 1달러를 가질 수 있어요. 어디가 더 가치가 높죠? 네, 1달러가 1,200원일 때 어디가 더 가치가 높죠? 네, 1달러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돈이 좀 1달러보다 가치가 적어졌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되는 경우가 환율이 상승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그래프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이 수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죠. 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이 환율인데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사용해서 우리나라가 외국에 돈을 많이 주게 되면, 달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안에서의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외화의 공급 증가의 요인이 있죠. 자, 이 말은 우리나라로 달러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재화나 서비스를 수출하게 되면 뭘로 받죠? 외화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외화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외국인들이 국내 여행을 많이 오면 외국인들 돈을 갖고 오겠죠. 달러를. 그래서 우리나라로 많이 보낼 거고요. 다음,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많아지면 환율이 내려가겠죠.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뭘 쓰잖아요. 달러를 우리나라로 사용하니까 이게 당연히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공급이 되는 거죠. 마지막, 외채를 도입했을 경우입니다. 이 빚인데 어쨌든 빚으로 빌려올 때도 돈은 달러로 빌려오죠. 외화로. 그리고 나중에 갚을 때도 외화로 갚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로 순식간에 이 달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죠? 네, 상대적으로 외화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화폐의 가치가 뭐 되겠다?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 환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달러에 1,000원이 돼버리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기준으로 1달러에 1,000원이 돼버리는 게 바로 환율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은 떨어집니다. 공급이 증가해서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가니 왼쪽이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환율,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게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미국 돈, 외화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환율은 상승하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 관광을 많이 와주면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 변동되었을 때 누가 웃고 누가 울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환율이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율이 상승했다. 기본적으로 1달러에 극단적으로 봅시다. 1달러에 2,000원이 됐다. 그래 버리면 환율이 2배가 상승한 거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외화 가격이 높아졌으므로 우리나라가 달러를 쓸 때 부담이 돼요. 자, 이 미국에서 물건을 직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200달러짜리 물건을 한번 사봅시다. 환율이 1,000원이면 1달러가 1,000원이면 200을 곱하면 우리나라 돈이 되겠죠. 20만 원이에요. 맞죠? 20만 원짜리 물건을 사오면 되는 거를 환율이 2,000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나라 돈 4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그 신발 같은 게 한 200달러 하는데 미국 신발 200달러짜리를 좀 사오고 싶은데
환율이 너무 비싸면 우리나라 돈 40만 원을 줘야 되니까 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외화의 사용이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수입은 불리하겠죠. 외국 물건 가져올 때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오히려 이때는 우리나라 물건을 해외에 팔아야 됩니다. 수출을 해야 되겠죠. 수출할 때는 뭘로 하니까요? 달러로 하니까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고, 또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재화 서비스, 우리나라의 돈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사주겠죠. 그 다음에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돈을 갚을 때 뭘로 갚아야 돼요? 달러, 외화로 갚아야 되죠. 외화로 갚을 때 환율이 높아버리면 2배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담이 증가되고, 결론적으로 물건의 우리나라 국내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우리나라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해야 되고, 또 외국에서 가져오는 자원의 그 가격도 뭐 되겠죠? 올라가겠죠? 자원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 자원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부담이 커지겠죠. 자,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뭐 1달러에 1,000원이다 만약에 환율이 많이 떨어졌죠. 이러면 외화 사용 부담에 감소가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외에 막 직구를 하겠죠. 선생님도 이제 뭐 달러가 떨어지면 미국에서 물건 사거나 중국에서 물건 사거나 이렇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이 많아지고 오히려 우리나라 물건이 비싸게 느껴지면서 수출은 불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채 상환 부담은 뭐 될 수 있다? 감소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국내 물가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자, 달러가 하락하면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하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내볼게요. 자, 여러분들 해외여행은 언제 가야 되죠? 또는 유학은 언제 가야 돼요? 환율이 뭐 됐을 경우? 하락했을 경우에 가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돈을 적게 내고 미국 돈으로 바꿀 수 있을 때 해외여행을 가야 되겠죠. 지금 일본 돈이 N이죠. N저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N저 상황. 지금은 일본 돈의 가치가 생각보다 떨어져서 우리나라 돈 조금만 줘도 일본 돈을 많이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023년 현재 해외여행으로 일본 여행을 많이 가고 있는 거죠. 일본 여행을 가는 이유가 일본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고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뭐 아이패드 같은 것도 이 나라마다 환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일본에 가서 사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나라 돈 10만 원 정도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환율에 대해서 알아봤고, 환율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환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와 환율이 올라갔을 때와 내려갔을 때의 큰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밑에 있는 해보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언제가 더 유리한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서 이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5단원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환율 단원과 물가 단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단원 위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모르는 거는 항상 질문하시면 돼요. 듣는다고 수고하셨고 다음 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